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데이터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막 뛰어왔는데요. 근데 보통 데이터 그러면 컴퓨터가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많은 그런 제후들, 왕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들이 군대를 꾸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왕국에 있는 거야. 그분들이 얼만큼 만들고 있어. 생산 같은 부분들을 다 체크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오래된 얘기다라는 얘기를 몇 개 들리고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1840년대 비엔나에 한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이들을 낳는 산부인과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분만실이 2개가 있었는데 분만실 1과 분만실 2가 같은 병원인데 사망률이 달랐어요. 출생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첫 번째 병동 1에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엄청 높았고요. 병동 2는 엄청 낮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병원에 있는데 왜 다르지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말씀 안 하셨는데 한 의사가 그거를 이제 주의 있게 관찰하신 거예요. 이분은 제멜바이스라는 분이었는데 이상하다. 왜 일병동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지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로 관찰을 해본 거예요. 흥미롭게도 일병동은 의사들이 아이를 받고 이병동은 오히려 조산원이 받는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의사가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뭔가 의사의 행동에 여기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걸 추론하신 거예요. 혹시 이게 의사들이 손을 잘 씻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추론을 하신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환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체를 해부하다가 막 뛰어오셔가지고 아이를 받았대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피와 고름이 묻어있는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셨대요. 이유가 의사가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꺼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균을 묻힌 상태에서 아이를 받다 보니 산욕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20% 가까운 어떤 사망률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독액으로 이제 손을 씻게 하는 것들을 강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대생들한테 지금부터 소독액으로 손을 씻고 환자를 보세요라는 얘기를 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산모 사망률이 1%대로 줄었습니다. 원인을 찾았네. 엄청나죠. 네.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추론하고 그걸 기반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실제 우리한테 혜택을 줬던 케이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이유가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거예요. 씻어야 돼, 씻어야 돼. 그다음에 이런 것은 좋은 일이야. 여기까지 하지 않고 안 씻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 의사 입장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적인 형태의 규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분의 방식들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상식에 좀 반하는 일이 벌어지면 처음에는 맞아요. 이것이 신기하다가 아니라 이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건 아니야. 내가 했던 방식이 맞아라고 주장하다 보니 기존의 발견과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제멜바이스 리플렉스라고 불러요. 제멜바이스 리플렉스는 뭐냐면 반사작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발견이 나오면 우리 일단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형태의 것들도 실제로 우리한테는 영향을 끼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저 김상훈 교수님이랑도 몇 번 다퉜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잘 안 맞거든요. 왜냐면 저는 귀신을 봤거든요. 전 귀신을 봤어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은 귀신이 없다. 아니요, 저 없다고 하지 않았죠. 없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오늘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래서 데이터가 대화가 있어요, 데이터가. 진전이 안 돼요. 맥을 나는 봤는데 맥을 끊는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난 분명히 봤거든요. 새벽 2시에 리모컨 돌리다가 미칠 노릇이죠. 귀신이 나왔어요, 화면에. 네. 분명히 봤어요. 근데 교수님은 아니 그걸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하려면
재현 가능하고 그렇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렇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근데 있죠. 과학적 존재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봤을 수 있어요, 당연히. 맞아요. 근데 과학은 아닙니다. 자, 문과 선생님 한번 도와주시죠. 아니 이게 예. 이거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 이러시니까 대화가 잘 안 이어지는 거죠. 네. 자, 만약에 지금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변온들이 있다면 지금 모니터를 통해 한 번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홍진경 씨를 네. 좀 도와주십시오. 나오시면은 예. 물어볼 게 많습니다. 예. 저도 보고 싶어요. 예, 사실. 저도. 예. 19세기 말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19세기 후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까 그건 초반이었고 19세기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보시면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온라인으로도 사시고 나가서 쇼핑몰에서 가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쇼핑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엄청난 아이디어를 냈어요. 카탈로그를 보낸 다음에 사람들이 주문을 우편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걸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몽고베리 월드라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미국의 전역에 굉장히 두터운 카탈로그를 다 송부해가지고 받아보신 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찍어서 메일로 주문을 하면 그걸 전달해주는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엄청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테고리 리스트 목록에 300만 명 이상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을 만든 거죠. 그 시기에. 처음에는 같은 카테고리를 뿌린 거죠. 좀 있으니까 뭐게 됐냐면 이분은 잘 안 사시는데 이분은 이걸 좋아하시는데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RFM이라고 그러는데 리센시라는 거는 최근에 샀습니까? 두 번째 F라는 건 frequency예요. 얼마나 자주 사나요? 세 번째 M은 모니터인데요. 얼마나 많이 샀어요? 이걸 기반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도경환 씨는 많이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려서 사게 만들고요. 교도소 형님은 좀 덜 사신 거죠. 그러면 카탈로그를 좀 이분이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한 걸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보내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했던 수많은 형태의 추천 알고리즘이 나온 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추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 오래됐구나. 너무 100년이 재밌다. 넘은 얘기예요. 네. 와. 데이터의 마이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재정적인 형태의 어떤 결과도 낼 수 있으니까 미래의 변화도 캘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깔끔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산모들이 목숨을 구한 것 같은 사례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급 데이터 마이너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을 꼽고 싶습니다.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은 백의의 천사. 예, 아시죠? 근데 과학이랑은 영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 뭐 직업은 다 아시잖아요. 간호사. 간호사.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영국 왕립 통계학회 첫 여성 회원이자 미국 통계학회 명예회원인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통계학회. 통계학회. 저희 쪽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맞아요. 통계학자고요. 나이팅게일이요? 네, 행동가입니다. 이분이 실천가예요. 예. 이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가 그 크림 전쟁 당시에 이제 간호사로 활동하셨어요. 근데 프랑스, 영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 당시에 정말 그 야전병원의 위생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병원이 병사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이 야전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치료받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 사실 이때의 상황이, 그러니까 원래 그 유럽에서의 전쟁이란 것은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는 불과 한 몇만 명이 싸우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만 명 정도의 군대가 모여서 싸우는 게 우리가 아는 최고의 그런 전투들이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이게 양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전 국민 개병제, 사람들을 의무로
다 끌어다가 전쟁터로 보내는,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숫자가. 그래서 크림 전쟁 때에 그 참전한 그 군대의 규모는 양측 각각 한 70만 명 정도가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명 정도가 참여하던 전쟁에서 140만 명이 전쟁터에 참여한 상황이 되자 바로 위생 문제가 그전과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 보니 작은 전염병 하나만 생겨도 모두가 전염병에 걸린다거나, 그다음에 위생에 대한, 아직 세균도 뭔지 몰랐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 막 지저분하게 막 사용한다거나 아무데나 막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이러니까 금방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당시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의 황제가 독감으로 죽는 바람에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인류가 거의 최초로 이렇게 대규모의 군대가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죽음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세균이 얼마나 체험한, 취약한가. 네, 그런 첫 결국 번째 전쟁을 전쟁이었죠. 끝낸 것도 그럼 세균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이팅게일이 뭔가 통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나이팅게일은 직접 이 상황을 목격하다 보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병사들이 어떻게 죽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이 이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로즈? 예, 약간 장미꽃 모양으로 돼서 가장 유명한 차트입니다. 맞아요. 심각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이렇게 시각화를 시킨 거죠. 원 형태를 12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위에 6개, 아래 6개. 그래서 이제 전부 이 12개의 이 구역들이 하나의 월을 의미하고요. 파란색이 전염병 등 2차 감염으로 사망한 병사의 수. 우와, 파란색이? 네, 2차 감염. 붉은색이 이제 치명적인 전투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병사의 수. 그다음 검은색이 기타 이유입니다. 네, 그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네요. 압도적으로 파란색이 많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실제 부상이 심해서 혹은 다른 이유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2차 감염이구나. 이걸 데이터를 통해 알아낸 거죠. 우리 문과에 계신 우리 또 선생님들이 너무 조용하세요. 저는 예. 이걸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문과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문과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을 하죠. 이걸 보고요? 네, 네. 도대체 여기 어디에 문과적인 요소가? 너무 억지로 아니, 껴맞추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나이팅게일이 이 로즈 다이어그램을 만든 이유는 예산을 따내려고 한 겁니다. 2차 감염이 제일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병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네.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원을 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죠. 네. 그럼 숫자만 보여줘 보세요. 이 숫자가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설득을 할 때는 또 문과적인 접근으로. 그럼요. 네.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나이팅게일의 진정하게 아마 훌륭한 그 점 중에 하나는 아까 제멜바이스와는 달리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 당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 뭐 영국이 그 이후 세계를 제패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 영국 군대는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거든요. 위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병으로 죽는 병사의 수가 적은 그런 군대가 됩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던 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힘 있는 분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자원의 투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내신 다음에 그거를 본토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라는 부분들의 예제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이제 예산 할당에 대한 부분들에 그만큼 더 투자를 이끌어낸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데이터 마이너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일단 역사에? 다산 정약용 무서운 분이었죠.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황해도 곡산에 목민관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지방 관료로 가시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군역 같은 거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배우셨잖아요, 국사 시간에. 삼정의 문란으로 이제 군포를 징수하는 것들이 워낙 많은 비리가 있었다. 네.
그래서 배웠던 게 뭐 족징, 인징 이런 것도 나오죠. 족징은 뭐냐면 친척이 도망가면 친척 남아있는 분들한테 물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징은 뭐냐면 이웃이 도망가면 이웃한테 물리는 거예요. 이게 불합리하죠. 그리고 그분의 삶이 굉장히 비난한 경우에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이분이 막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막으면 안 되니까 뭘 하셨냐면 이분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가구별로 가셔가지고 이분의 현재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본 거예요. 기와집이야? 아니면 초가집이야? 아니면 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혼자 되신 분들이 있어? 고아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도 보셨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좀 어려운 집안의 분들한테는 소택 개수까지 셌대요. 이게 어느 정도의 살림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제 아전이 와가지고 이 집안에 이걸 거둘래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봤더니 이 집안 어렵구만. 테이블 자체가 침기부 종행표라는 건데 네.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 이분은 정말 천재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원페이지 프로포즈라고 그래가지고 의사결정권자들은 두꺼운 책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통 정보를 유실하는데 유실하지 않고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지력을 가진 분이었다는 건지 알게 됐죠. 엄청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대단하네요.